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2월 11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천재들이 사는 나라. 단 하루만이라도 어른들을 학원국으로 보내자. 그곳에 있는 것들은 모두 학원이겠지. 학원을 쉬지 않고 다니면 지칠 거야. 4시간 동안 수업 받으면 얼마나 답답할까. 아마 4시간이 40시간처럼 느껴지겠지. 천재들은 성큼성큼 선행학습하고 어른들은 뒤처질 텐데, 글쎄, 온 힘을 다해 공부해도 천재를 따라가기 힘들 때는 보충 수업에 갇힐 거야. 뭘 꾸물거리느냐고 선생님은 화내고 친구들은 놀려대겠지. 어른들은 쩔쩔맬 거야. 그때 어른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경기도 부천시 중동초등학교 4학년 1반 조민서 군이 지난 9일 국어 수업 시간에 쓴 시입니다. 교과서에 수록된 신형건 시인의 동시 거인들이 사는 나라를 각색해서 창작한 것이라고 하네요.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수시를 검색하세요.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받으시죠. 송명훈 작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완구 총리 인준, 대단히 불투명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죠. 네, 오늘 이틀째 청문회에서는 재산 관련한 의혹들이 집중적으로 쏟아졌었는데요. 우선은 그 타워 팰리스 구입 당시에 부채로 안고 있었던 5억 원의 출처라든지 공직자로만 쭉 지내온 그 이 후보자가 꾸준히 집들을 늘려가는 재산 증식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그 금액들, 그러니까 수입 금액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내놓으라는 그 야당 측의 요구에 대부분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어서 네. 부실검증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우송대 석좌교수 당시에 도대체 무슨 업무를 보고 얼마만큼의 연봉을 받았으며 특강에 대한 그 1,000만 원짜리 황제 특강에 대한 부분도 소상한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현재 어제 언론에 발표됐었던 그러니까 녹취록 파문에 의해 가지고 야당 측이 거의 그 인준을 날짜를 미루는 식으로 지금 그 대체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상황에서 여야 대치가 반대 투표나 이게 표결을 불참하는 식으로 가게 된다면 네. 일단 여당이 참석하는 가운데에서라도 단독 처리를 해버릴 수 있으니까. 단독 처리를 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표결을 연기하자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당 측에서는 만일 이 사안이 연기가 돼갖고 설날을 넘어가게 됐을 때는 국민적인 부담은 물론이고 여론 악화가 그 국민 여론에 대한 악화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지 12일 날 본회의에서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강행을 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오늘 청문회 결과 내용과 관계없이 청문 보고서 자체가 지연 내지는 거부될 가능성에 대해서 야당은 그 결심을 굳혀가고 있는 상태고요. 여당에서는 이게 내부적인 사안을 아직 입장을 지켜봐야 되겠다고 유승민 원내대표도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할 정도로 여론이 좋지 않은 데는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별로 마음에는 안 드는데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지금 어정쩡하다 이 얘기죠.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추가로 공개된 녹음 파일 내용은 그 총리 후보자의 발언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이고 또 김영란법 관련 발언은 정치인 모두를 부끄럽게 하는 언사였다고 꼬집었고요. 그러면서도 이 야당에게 그 어떤 그 언론 프레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 강도 높은 인사청문회와 함께 국민 의혹을 규명하겠다 하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인천공항 가는 영종대교에서 백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고요? 사망자도 나왔죠. 두 사람의 사망자와 65명의 부상자를 현재까지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오전 9시 45분경에 그 3차로를 달리던 세 대의 승용차가 추돌 사고를 일으켰는데 이 추돌 사고 과정 중에 차 3대가 이렇게 나란히 흩어지면서 차선 3개를 다 막아버린 상황에서 이제 그 리무진 버스가 뒤에 추돌을 시작했고 그 이후에 무려 이제 백중 추돌이라고 하는 정말 그 기록적인 그 연쇄 사고가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영종대교 자체가 원래 안개가 잘 끼는 지형이고 또 그런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상황에서 경찰이나 이제 보험사나 당국에서는 이게 이제 단순한 운전 미숙 내지는 인재가 아닌 천재지변에 가까운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영종대교 자체는 이미 2000년 11월에 완공된 이후로 계속해서 짙은 안개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었고, 지난해 5월 14일에도 그 리무진 버스와 청소차의 그 충돌로 인해서 12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늘 강조되는 거는 왜 이런 영종대교 자체에 안개 관측 장비조차도 전무하냐 이것이죠. 네. 사고 당시에 인천은 시계거리가 평균 600m가 나올 정도로 쾌청한 날씨였는데 지역적으로 영종대교 부분에만 앞에 10m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다고 하고요. 네. 또 그런 안개에 대한 그 사전 특보나 그 경고문, 그러니까 다리에 진입하기 전에라도 어떤 형태라도 교통정보를 주었다고 하면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줍니다. 네. 물론 이제 4년이나 지난 상황에서도 아직 그런 대책이 없다는 게 아쉬운 거고요. 이번 사고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게 했던 리무진 버스의 대형 추돌, 늘 언제나 일어나는 사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관광버스나 리무진 버스들이 이 배차 시간이나 비행기 시각에 맞추기 위해서 다른 차량에 비해서 과속을 하거나 조금 난폭 운전을 하는 이런 것들도 어떤 제도적으로 가만히 돼야 되는 사고가 아니었나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네, 그 영종대교 가다 보면 강풍주의보 이것은 전광판으로 수시로 안내가 되던데
안개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지가 지금 없다 이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제군요. 기상청은 이게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상청 안의 자료로서 그 지역만의 그 안개를 체크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렇다고 하면 다리 자체에서 안개를 체크를 하고 글쎄 그런 거는 이루어져야죠. 네, 교통신호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거든요. 그 다리가 한 4km가 넘고 공항으로 가는 유일한 육로인데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들 달리기 때문에 안전장치는 만사부려 튼튼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다리가 2층 구조로 돼 있죠. 상부도로 네네. 하부도로. 자, 무인기 사업 비리 수사 본격화된다고요? 이제 무인기라고 하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국내에도 무인기를 띄워서 정찰과 어떤 군 작전에 활용하고 있는 무인기가 있습니다. 지난해 네. 청와대 무인기 파문 때 이미 많이 보도가 돼서 우리 청취자분들 다 알고 계세요. 그러시죠? 우리 송 작가께서 이 청취자분들 수준을 너무 아니 근데 예. 국내 군에서 운영하는 무인기는 우리도 송골맹가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북한군이 운영하는 그런 운영했다고 하는 예. FRP로 만든 그런 장난감의 무인기가 아니고요. 예. 정말 최정예화된 첨단의 무인 정찰기인데 지난해 12월 달에 이제 400억 원 규모의 군단급 무인기 정찰 기종으로 이스라엘 IAI의 헤론이라는 기종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 기종을 선정했던 사람이 일광공영이라고 지금 이제 이규태 지금 회장이 이 부분에 대한 에이전시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당시 이제 군 관계자의 이유는 이스라엘 엘비사의 헤르메스보다 성능과 가격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선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회장은 사업팀에 대한 사업 관리에서 전문성이 결여돼 있고 그 안에 이제 전문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능이 결여돼 있다는 투서를 냈었습니다. 사업 선정 과정 중에. 네네. 근데 이 과정 중에 들어있는 투서 안에 공개되지 않았어야 할 시험평가단의 평가 기준이나 군에서 주고받았던 내부 문서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 내부에서 자료가 흘러나가지 않았으면 몰랐을 내용을 가지고 투서를 해서 자기 회사 쪽으로 유리한 기준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떤 이것을 이용했다고 하는, 그래서 이런 합동참모본부의 성능 기준까지도 수정 요구를 했다고 하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일반 검찰이 수사를 쭉 해오다가 이거를 방위사업청 관련한 비리를 전면적으로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팀에다가 넘긴 것이죠, 이번에. 그래서 이게 본격적인 군사 비리 차원에서 다시 이렇게 본격 수사가 들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사법 처리에 대한 것보다는 이규태 회장이라는 분이 최근에 가십거리로 드러났던 연예인 클라라 씨와의 SNS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공개 파문 이런 쪽에 대해서 가십거리에 올라와 있었는데 클라라와 문자 주고받은 그 회장이 이규태 회장입니까? 그 이규태 회장입니다. 아, 연예 사업도 하고 그렇죠. 무기 수입도 하고 그렇습니까? 네, 이분이 일광그룹이라고 군수물자를 지원한 일광공영, 지금 문제가 생긴 그룹 이외에도 복지재단도 하시고 학원도 하고 폴라리스라고 하는 연예 사업체도 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름으로 먼저 알려졌다가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군납 비리 형태로 사건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공이 여러 가지 하는 분이군요. 네. 그러잖아. 그러면 이 수사 파장 어디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까? 아직은 예측하기 힘든가요? 아직은 내부 정보를 흘린 사람이 누구냐, 또 그게 얼마만큼 평가에 영향을 미쳤느냐에 대해서 이제 합동수사반에서 이걸 하게 될 건데요. 이 일광공원은 이미 몇 년 전에도 이런 납품 비리에 대한 혐의를 인정받아서 법적 처벌을 받은 적도 있고요. 2009년 이후에 방산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이름이 오르락내리락거렸던 아주 어떤 상습적인
브로커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관한 수사가 확대됐을 때 과거 일광이 관여했던 다른 형태의 군납 사업에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그 점을 아마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이규태 회장은 경찰 간부 출신이었군요. 뭐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 경영학부 겸임 교수. 네. 이게 이렇게 뭐 중요한 자리는 아니지만 이런 걸로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뭐 대종상 영화제 협찬사를 2013년부터 맡고 계시기도 하고요. 연예계에서는 상당히 파워가 있는 분이었는데 이번에 명예와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 회사의 추락이 한꺼번에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나저나 방산비리는 나라 돈 훔쳐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발본색원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주택 거래량 늘어나고 있는 거냐 이거 가지고 요즘 설왕설래 하던데 부동산 거래 활성화되는 조짐으로 봐도 됩니까?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달에 주택 매매 거래량이 1년 전 기간보다 34.1%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만 봐갖고는 1월 한 달에 굉장히 많은 주택 거래량이 있었던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데요. 실제로 작년 1월 달에는 그 설날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앞뒤로 한 일주일 정도 주택 거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예. 그 통계상의 맹점일 뿐이고요. 네. 지난번 9.1 대책, 그러니까 재건축에 관한 한 청약 완화 조치 이후에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해서 그 어떤 거래량이 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KDI에서는요, 한 달 전에 이제 작년 4사분기에서 전세 가격 비율에 대한 데이터를 내놨거든요. 네. 그래서 전국의 그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 비용이 7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파트 값의 70%가 전세라는 얘기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세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월세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그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매매 가격의 상승은 1.3%에 불과한데 네. 전세 가격의 상승은 3%를 넘게 한 3배 이상 상회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들이 집을 갖고 있을 때 전세값을 계속 올리기 때문에 전세에 지친 세입자들이 아예 전세를 매매로 전환하는 사버린다. 그렇죠. 아예 어차피 전세가 계속 오르고 집값하고 대비해서 이 정도 수준 같으면 예. 대출 좀 끼고 사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전세가 매매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효율성을 가지고 실효성을 보려고 하면 재건축 단지에 대한 신규 매매 유입이라든지 새롭게 발표되는 단지에 대한 청약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신규로 돈을 투자해서 주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새로운 아파트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아파트가 오른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 또 그만한 여유 자금을 갖고 있는 측에서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150조 원이 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실질적인 아파트 매수가에는 들어오질 않고 오히려 2% 미만의 저금리 시대인데도 작년 대비해서 예금 저축률이 더 올라가고 있는 기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돌아가고 있는 유동성 자금들이 아직 부동산에 믿고 부동산의 상승을 믿고 투자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국토교통부는 여기에 대한 그 뉴스를 오늘 떠들썩하게 꺼내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토부 기대만큼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초이노믹스의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가 돈 풀어서 막혀있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해서 그걸로 돈을 좀 돌게 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부동산 매매가 활기를 띄어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세 가구들의 그 매매로의 전환은 사실상 구매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없다. 예, 어차피 거주자가
그 전세로 살다가 집주인으로 바뀌는 케이스라고 받아들여져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과정에서도 주택 가격 대비한 상승률이 1%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부동산 시장에 어떤 새로운 매수 바람은 전혀 불고 있지 않는 상태라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토부가 좀 자화자찬하거나 통계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군요. 34%라는 그 수치율로 가지고 네. 마치 부동산이 화랑을 띠고 있고 신규 거래가 늘고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듯한 그런 기사로 받아들여지네요. 네. 그 뭐 1년 전에 설이 있다고 해도 그걸 감안해도 1년 전 동기 대비 34% 증가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설 그 며칠을 빼도 네네. 말이죠. 그런데 이거에는 약간 통계의 착시 효과가 있다. 이게 지금 우리 송 작가의 진단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통신 3사의 개인 정보 많이들 뭐 갖고 있죠. 저 휴대폰 가입할 때 보면 온갖 것들 많이 쓰게 하던데 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공개를 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까? 네. 그 지난달 19일 날 서울고등법원은 그 통신자의 신원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사실을 그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을 1인당 20에서 30만 원씩 하도록 그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신 자료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아이디 등 그 통신 사용자의 인적 사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아마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임의로 그동안 상당히 전달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결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사실이 있었거나 나도 모르게 제공당했던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면 똑같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혹시 나도 털리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그 통신 자료에 대한 것들을 이동 통신사들한테 요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통신사들이 모두 직영점 내방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전화로는 안 되고 직접 대리점을 찾아왔을 경우에 1년 이내의 기록들을 공개해 주겠다고 이제 밝힌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2014년 1월에 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초로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전 번에도 혹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 것만 공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그 책임 범위를 줄이기 위한 이동통신사의 꼼수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런 그 본인 확인에 대한 내용을 그 이제 소비자의 권리를 그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한했던 부분하고 마치 이 자료들이 유료로, 그러니까 보험사라든지 기타 연관되어 있는 카드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팔려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쪽에서 전화 걸려오는 거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으로 활용된 것까지 밝혀서 손해를 배상해라 하는 요구가 뒤를 잇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앞으로 소비자의 그 주장과 또 보상에 대한 요구들이 확대될 것이고요. 이런 거는 좀 많이 알려서 부당하게 당한 그 소비자들이 어떤 권리를 찾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좀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남녀의 임금 격차, 이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여전히 심각하다. 그런 진단이 나왔죠. 특히 우리나라는 그 성적, 학력, 그거 남녀 간의 성별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아주 큰 국가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의 남녀 근로자 임금 격차가 37%라고 하네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남자가 100만 원을 받으면 여자는 63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이제 동등한 임금 격차가 그 2001년 조사 당시에도 39%였기 때문에 지난 10년이 넘는 동안 거의 개선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제 통계 기준치로 삼는 OECD는 약 평균 15% 정도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유독 그 격차가 심한 것이겠죠. 꼭 그 부분만으로 따져볼 게 아니라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임금 대비해서
최저임금이 25.3%에 불과하거든요. 그게 2013년 해서는 36%까지 올랐다고 지금 통계청에서는 이만하면 괜찮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프랑스는 61%고요. 영국은 46.9%, 캐나다도 44%, 일본도 39.3%입니다. 그런데 반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 격차가 크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또 제일 문제가 되는 고졸과 대졸 사이의 임금 격차. 이건 무려 47%에 달하고 있습니다. 47%요? 네. 네. 거의 배를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고졸과 대졸의 차이가.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어떤 직종이라든지 남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직종과 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직종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평균율로만 놓고 따지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사실 민주국가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똑같아야 되고요.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임금도 똑같이 받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으로 따지고 봤을 때 그 학력에 대한 임금 격차를 일으키고 있는 주범으로서 기업들의 잘못된 임금 관행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그 47% 격차라는 게 남자 대졸자와 여자 고졸자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 학력의 차이를 말하는 오로지 게 대졸과 고졸만의 고졸의 차이. 차이로서요. 네. 네, 굉장히 크군요. 이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 무리하게 그 대학을 진학을 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진학해서 늘어난 대졸자들로 인해서 다시 또 실업률이 늘어나게 되는 대졸 시험률이 늘어나게 되는 2중 3중의 그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따라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민간 기업들이 지금 있는 임금 격차를 자율적으로 줄여줄 수 있도록 임금안을 개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정을 정부가 촉구하는 게 앞으로 기대해야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야말로 사회적 대협약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죠.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여당 추천의 여당 추천의 세월호 특위위원이 네. 중대 결단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러면서 엄포를 놔가지고 세월호 가족협의회에서 아주 지금 발끈하고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 전말 좀 짚어봅시다. 애초에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서 해수부와 또 세월호 그 특위 설립 준비단은 그 인력들과 투입 예산에 대한 그 사전 협의를 맞춰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근데 세월호 관련 새누리당 추천위원들이 이런 법적 비용이 너무 비싸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안이 법적 비용이요? 이게 특위 예산. 특위 예산이 너무 과다돼 있고 세금 낭비다. 네. 이걸 한꺼번에 다 투입하는 게 아니라 반 정도 투입해서 일단 출범을 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진행과 그 조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지금은 너무 광범위하게 조직만 확산시켜 놓고 또 이런 예산들 자체가 그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하는 주장을 펴왔고요. 네. 또 그거에 대한 그 부칙에 따라서 이제 이 논의에 대한 표결을 하려고 하니까 이 표결 자체가 이건 표결로 강행하겠다, 다수결로 그냥 눌러버리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건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 파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대환 부위원장, 차기환, 고영주, 석동영 등 5명의 새누리당 추천위원들이 단체 활동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출범부터 아예 그 출범을 못 하도록 보이콧을 하겠다는 의지를 오늘 보여준 것이죠. 네. 자, 아직도 이런 청와대 행정관들이 있군요. 만취한 청와대 행정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해서 무리를 빚고 택시비도 내지 않고 이런 소동이 빚어졌다고요? 어젯밤에? 어젯밤 11시 44분께 광화문에서 택시를 타고 자택인 그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서 이제 택시기사가 잠을 깨웠는데, 이렇게 아마 안 일어나시니까 어떻게 깨우는 과정 중에 밀당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분 나쁘다. 그래서 택시비 37,000원도 못 내겠다 해서 그냥
우리 흔히 있는 추격과 시비인 걸로 밝혀지면 그 경찰차가 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파출소에 가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 행정관은 파출소에서 내가 누군 줄 아냐? 니들 전부 목 자르겠다 하면서 이제 난동을 피웠던 건데 나중에 이제 신원 확인을 해보는 과정에서 이제 청와대 행정관으로 밝혀진 것이고요. 대단한 벼슬이군요. 그래서 그 운전기사가 뭐 사건의 확대를 원치 않는다는 선에서 처벌 없이 그냥 훈방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언론에 드러나자 이제 어떤 흔히 있어 왔지만 계속 이렇게 청와대 행정관들이나 그 안에 있는 뭐 공무원들 그 위에 이 정부 관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그 추태들을 계속 꾸준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유은혜 대변인은 이번에 이제 기자브리핑을 통해서 고령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파출소에 와서도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청와대 행정관이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며 공무 중인 집행관을 해고 위협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렇게 그 비판을 했었고요. 해당 행정관을 이제 동부경찰서로 옮겨서 조사해놓고도 더 이상 구속이라든지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건 알려져서 징계를 받든 뭐 면책을 당하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께 청와대에서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하는 말로 따끔하게 꼬집었네요. 별로 따끔해 보이지 않는데 어느 수석실에 근무하던 행정관이랍니까? 아직 그거까지는 그 언론에 공개되진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지금까지 송명훈 작가였습니다. 계속해서 게시판을 좀 보겠습니다. 속보도 한두 가지 있고요. 건축 중인 사당 종합체육관의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조금 전 약 1시간 전쯤 들어온 속보인데요. 현재 처음 사고 당시에는 7명이 매몰됐다는데 지금 막 고네님께서 올려주신 거 보면 2명이 매몰되었다고 하니까 혹시 그 사이에 5명이 구조가 됐는지 아직은 정확한 사고 원인이나 피해 규모 인적 피해 여부 이런 것들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이었나요? 그 눈 덮인 경주에서 대학생들 MT 갔다가 눈 덮인 체육관 마리나 리조트였습니까? 네, 붕괴되면서 수많은 10여 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있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체육관 지붕이 무너졌다고 하니까 다시 또 덜컥 아무튼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아무튼 이것은 그 신축 공사장에서요. 그 레미콘 작업을 하던 그 작업 과정 중에 일어난 것이라 네. 그 인부들 작업자들이 매몰이 됐고 아마 그 안에 중장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을 통해서 구조를 신속하게 해서 매몰자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아파트 매매 이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청취자 한 분이 아주 탁견을 올려주셨기 때문에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참고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토부가 아무리 군부를 짚혀도 부동산 활황이 오지 않는 이유는 이른바 가수요가 붙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시기에서 실수요자들은 여유가 있건 또는 융자를 받건 해서 수요의 한 축을 담당하지만 실제 수요, 실수요만으로는 부동산 값이 올라가지 않는다. 가수요란 부동산 자체뿐 아니라 중장기적 경제 전망과 맞물려 있는데 5년 뒤 또는 10년 뒤 전망이 그만큼 어둡다. 그런 반증 때문에 가수요가 있지 않고 그러니까 국토부가 아무리 돈을 풀고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실제 매매로 이어지지 않고 집값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어제 있던 자 견해 고맙습니다. 네. 미디어 협동조합을 아시나요? 우리는 정치 권력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KBS, MBC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광고 자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SBS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조합비로 운영합니다. 우리는 사주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중동 등 족벌 언론과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드는 국민TV, 국민라디오,
국민TV 뉴스는 가장 순도 높은 뉴스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조합원 가입과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조합원의 가장 멋진 책임, 바로 조합비 납입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도 그렇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자, 늘고는 있지만 아직 절반 수준입니다. 혹시 잊으셨나요? 자동 납부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mediacoup12@gmail.com 혹은 서울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조합비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공정 뉴스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용산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하지만 대못을 받고 살인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를 공기업 사장에 낙하산 임명을 시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정부에서 그 자료를 안 내놓고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다가 화학약품, 전리방송 다 감추어 놓고서는 이 피해자 가족들한테 입증 책임을 지라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아마 평생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발언권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전파하는 뉴스 K. 장악당하지 않은 뉴스 K. 밤 9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완구 후보자 인준, 결국 전국의 대뇌관이 갈수록 돼가는 것 같아요. 내일이 아주 긴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틀째 지금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오늘은 이제 증인, 참고인들까지 이제 불러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야권에서, 결국, 당론으로 최종적으로, 아마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이 총리 인준 불가 쪽으로 입장을 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오늘 문재인 당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두 번의 낙마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제 이 첫날 청문회 내용을 보니 정말 그냥 넘어가기 어렵게 됐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곧바로 이 당 지도부에서는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인사청문 특위위원들 수준에서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수준 정도였는데 일단은 당 지도부가 여기에 힘을 실으면서 내일 의원총회를 갖기로 했는데요. 아마 의원총회에서는 당론으로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쪽으로 아마 가닥이 잡힐 것 같고요. 알아서 물러나라. 예, 그렇죠. 그리고 내일 지금 이제 원래 오전에 인사청문 특위 오늘까지 하고 내일 오전에 이제 경과보고서 채택을 한 뒤에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원래 처리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본회의 연기를 공식적으로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공식 요청했군요. 예. 그러니까 내일 표결하지 못하겠다 이 소리지요. 그렇죠. 내일 표결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표결에 들어가면 지금 새누리당이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권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 현안에 관련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지만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여권 전체가 심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사실 지금 똘똘 뭉쳐있는 상태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인준은 어쨌든 중독으로라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이 나가면서 어떻게 때문에 조금 감이 좋지 않습니다. 여보세요?
네. 감이 좋질 않거든요. 다시 한번 전화 걸어볼게요. 오늘 또 네. 한간에 오늘 이런 말이 아주 유행이더군요. 각종 SNS에. 이 완구 이거 불량품이어서 도저히 가지고 놀지 못하겠다. 불량품 수거해가라. 그랬더니 뭐 이걸 누가 수거해가겠느냐 이런 얘기들 있던데 폴콘님 딴지일보 만평 그래서 이렇게 또 올려주셨네요. 여기도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양 기자. 네네네. 말씀 이어갑시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라도 이렇게 표결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지금 여권의 기세로 보면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강행 처리를 할 기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회의를 열 수 없다, 열지 말자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요. 예. 이것 때문에 아마 내일은 또 어제 오늘 청문회 자체도 굉장히 이 치열한 공방 뜨겁게 진행이 됐었지만 내일은 정말로 오전부터 이 저녁 늦게까지 아마 여야가 하루 온종일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의외로 사실은 야당이 지금 굉장히 격앙돼 있는 상태이고 이 후보자에 대한 그 비판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의외로 이 본회의를 하루 연기하는 정도로 일단 좀 뭐 수습점을 좀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는데 문제는 여권 입장에서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인사 문제, 그러니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후임자 선정과 개각 문제를 포함한 인적 쇄신과 국정 운영의 동력을 다시 회복하는 그 계기를 지금 총리 인준과 지금 걸어놨기 때문에 여권 입장에서는 사실 이 문제가 설 연휴까지 가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반면에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 이완구 후보자를 굳이 꼭 낙마시키지는 않더라도 계속 끌고 가자. 그렇죠. 끌고 가면 갈수록 사실 불리할 게 없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내일 하루는 정말 긴박하게 움직일 것 같고 이게 모레까지도 그 같은 분위기는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양 기자 하루 이틀 더 시간을 미룬다고 해서 여야 간에 무슨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자진 사퇴 아니면 지명 철회일 텐데 청와대에서 지명 철회를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네네. 그렇다고 또 이완구 후보가 자진 사퇴라? 글쎄 그렇다면 얘기는 좀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그 두 가지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강행 날치기 아니죠. 단독 국회 운영에서 표결 강행하느냐 물리 저지냐 이건데. 네네. 글쎄요, 그거 참 모양 사납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김무성 대표와 특히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떤 새 지도부를 지금 구성을 했고요. 이 여권에서는 야당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표 체제가 지금 등장을 한 시점 아닙니까? 강성 체제 대 비박 라인들이 지금 국회를 점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야 지도부의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될 거냐를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근데 대통령이 사과하고 지명체로 했으면 딱 좋겠구만. 제가 너무 순진해서 이런 말 하는 거죠? 뭐 순진하지 않으신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방금 문 대표, 방금 우리 양 기자 언급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전 원장 구속된 거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공개적으로 사과 요구했어요. 지난 한 2년 전 대선 때 그 서슬팔은 것도 좀 연상이 되고 하는데. 네. 사실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게 굉장히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의 이제 당사자이기도 하고 또 어쨌든 대선 패배 이게 대선 불복 프레임이라는 게 그동안 이제 작동을 해왔던 측면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 문재인 대표가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이 지금 여야 간에 이제 쟁점이 될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가 지금 당장에 지금 핫한 이슈가 돼 있는 상태고 이 부분을 풀어가는 하나의 고리로 압박의 의미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대표가 어쨌든 이제 법원의 이 항소심 판결이 이 지난 대선의 정당성 논란으로 이게 비화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사실 이제 이미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2년이 지나가고 있고 예. 2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사실 바로 대선 결과를 번복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상황이 전개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적인 이유고요. 현실적이고 그렇다면 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건 사실 이 국정 운영의 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불통, 독단 이런 부분들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서 국정 운영 과정에서 여야 파트너십을 좀 재구성하고 또 이 국민에 대한 소통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정치적 그런 압박, 의미로 진짜. 그렇죠. 정치적 압박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 누가 널리 알리겠습니까? 국민TV 홍보지원단 국티홍지에서는 사이버상에서 국민라디오 국민TV 콘텐츠를 확산시킬 1000명의 사이버 홍보대사를 찾습니다.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소중한 콘텐츠 확산, 공정언론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착실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좋은 콘텐츠를 널리 알릴 아름다운 손길이 되주세요. 자세한 문의 이메일은 국민TVPR@gmail.com입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행간 들어가기 앞서서 게시판 조금 살피고 행간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돼서요. 사당동 체육관 공사 중 천장 붕괴 소식. 원래 9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고 또 한 분을 구조해서 이 시간 현재는 매몰자는 한 명만 남아 있는 것으로 6시 13분 현재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 어서 구조가 돼서 제발 인사사고는 없는 그런 되기를 바랍니다. 다름과 닮은님, 찌르는 곳마다 구정물 쏟아지고 악취가 진동하는 시궁창 이완구를 국민의 반대 여론 무시하고 총리 임명 강행한다면 박 정권은 끝장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국민 이기는 정권은 없다. 마지막 줄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민 이기는 정권 없습니다. 배를 띄우는 것도 무리지만 그 배를 뒤엎어버리는 것도 무리입니다. 워렌 버핏 67조님 얘기 들어볼까요? 영종대교 백중 추돌 사고는 명백한 인재다. 시정거리 10m인 경우 속도를 대폭 줄이고 차량 경고등 켜고 운행하면
사고 확률이 상당히 낮아지는데 안전 불감증이 빚은 사고가 명백해 보인다. 운전자들에게도 탓이 있다, 지금 이 말씀이시죠. 안개가 이렇게 시정거리가 나쁠 때는 뭔가 통제 장치 이런 게 좀 작동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원포인트 개헌에서 내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렀으면 좋겠다. 지금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새누리당의 이재호 의원 같은 사람, 그리고 우윤근, 새정치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은 4월 총선 때 개헌 얘기도 함께 묻자, 그러면 비용도 절감되고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후루루님, 아마 고향이 충청도 쪽이신 분 같아요. 충청도 창피해 죽겠슈. 이쯤 되면 빨랑 귀향하든지 해야지. 어찌 그렇게 버티는지 나원 참. 주명아빠님, 안대희가 그립다. 네, 오늘 이 얘기도 많이 나오더군요. 안대희, 문창극, 그리고 그 전에 김용준. 사실 이렇게 3명 낙마했죠. 아까 문재인 새정년 대표가 여지껏 2명이 낙마해서 3번째는 좀 해주려고 했었다. 근데 그거 엄밀히 말해서 잘못 카운트한 겁니다. 처음 총리로 지명했던 게 김용준, 당시 인수위원장이었죠. 헌재 재판관 지냈던 헌재 소장. 그걸로 치면은 지금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 3번, 그리고 요번이 4번째인데 희한하게 참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런 사람들만 골라오는 것. 이완구 총리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국민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새누리당이 억지로 통과시키면 국정 동력 회복하는 거 어려워질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 결국 10%대로 곤두박질 치지 않겠나? 그랬더니 다른 생각 가지신 분은 도리어 이완구가 총리가 되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다. 종편의 패널을 바로 교체할 능력이라면 박근혜 찬가가 하루 종일 나오게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지 않겠느냐. 예, 이것도 고도의 해학으로 있겠습니다. 양 기자님, 이강윤님, PD님 참 고생 많으시네요. 어떻게 언제나 요때가 되면 전화가 요 모양인지, 참나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지. 예. 이거 참 그렇습니다. 다른 분하고 할 때는 안 그러는데 국회가 좀 아무리 트래픽이 많다 그래도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유선전화 확보도 안 되고 그저 하루하루 살 얼음판입니다. 네, 내일 뉴스가 많네요. 이완구 예정대로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지만 조연아, 땅콩 부사장 또 판명도 있고 지금 충남 청양 부여 쪽에는 이런 현수막이 있답니다. 폴코님이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는데 이게 언제 이거 며칠 전에 이랬겠죠. 이완구 국회의원 국무총리 내정이라고 청양읍 남녀 자율방범대. 아마 이게 착하게 살자 이런 쪽 일하시는 분들이시겠죠? 네, 국무총리 내정이라고 했네요. 후보자 지명 이런데. 그랬더니 김치국 마신다, 현수막 값이 아깝다 이런 댓글들이 쭉 들어왔고요. 만약 이완구 씨가 공직이 아닌 대기업으로 갔다면 제2의 이명박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둘이 닮은 점이 너무 많다. 그런가요? 주명 아빠님. 재밌는 차관이신데 그 이유도 한두 가지 써주셨으면. 탐욕스럽고 철면피하고 거짓말하고 뻔뻔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런 거였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 강하게 원칙 있게 대처하는 것 같아서 좀 출발이 좋다 이런 견해도 많이 보이는군요. 행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이완구 인준안 내일 국회 본회의 처리 불투명이라는 제목의 오늘 오후에 올라온 연합뉴스 기사 앞부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내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애초 이 후보자의 총리 임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부 기류가 전날 청문회를 마치고 급선회, 이 후보자 인준을 반대하는 입장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오늘 전해졌다. 새정치연합 원내 핵심 관계자는 반대는 정해진 것 같고
어떻게 반대 의사를 표현할지 방식만 남은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총리 후보 낙마가 세 번째라 웬만하면 넘어가려 했으나 더는 그럴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까지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내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인준 문제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현재 새정치연합 원내 지도부는 인준 반대 당론이 공식적으로 확정되면 이를 이행할 방법으로 반대 투표, 표결 불참, 국회 본회의 연기 제한 등 3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네. 반대 투표, 표결 불참, 국회 본회의 연기 제한. 그런데 반대 투표나 표결 불참은 여당이 비난을 무릅쓰고 강행하겠다면 그거 실질적으로 용인하는 꼴입니다. 반대 투표 해봐야 129표, 130표 다 던져봐야 지금 김재윤 의원이 구속 수감 중이죠. 그러니까 127표나 128표 나오겠죠. 해봐야 이미 새누리당이 과반이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거고, 표결 불참 역시 보이콧이지만 여당에게 단독 처리 기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국회 본회의 연기 제안인데요. 저는 이거야말로 국회법에 따른 절차 물론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쇠 귀에 경 읽을 망정, 그리고 마이 동풍이 될 망정, 청와대와 김무성 그리고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 주로 이쪽에 대해서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지명 철회 또는 자진 하차, 이 2가지가 가장 무난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체면상 궁지에 몰린 청와대가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이런 강박적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2년 동안 나라 운영해놓은 거 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취임해서 윤창중 뭐에 그 인사사고 막 터져가지고 정신없다가 1년 허송했지요. NLL과 국정원 댓글 문제로 제대로 돌아간 적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세월호 터지면서 온통 거기에 제대로 달래지도 못하고 하는 일도 없으면서 세월호로 날이 샜습니다. 하나도 해놓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 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원세훈 대선 공직선거협의 위반해서 법정 구속됐죠. 이 정권 정통성의 치명적인 훼손, 위해 현실화됐습니다. 당은 비박 라인에 의해서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국회 운영 그렇게 부드럽게 될 가망 없지요. 여당 내부 사정만 봐도. 그런데 2월 8일 며칠 전에 끝난 새정치연합 전당대회 결과는 어땠습니까? 문재인 후보의 신승이라고들 하지만 보기에 따라 다른 것이고, 어쨌거나 민주당의 당원들과 민주당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은 문재인 의원을 다시 택했고, 강한 야당, 야당다운 야당, 야성을 회복하라, 제대로 싸워라, 이런 것을 주문한 게 표로 명확히 확인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표 앞으로 당연히 사안별이겠지만 기본적으로 강성 모드, 강성 자세는 견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새정치연합, 빈사 상태에 빠진 새정치연합을 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청와대의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 여야 할 것 없이, 대국회 할 것 없이 정치적 환경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궁지에 몰리면 사람은 강박관념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뭐야, 내가 지명했는데 이 사람이 흠이 좀 있기로서니 안 된단 말이야? 여당 뭐 하는 거야? 과반석 넘기고 있잖아. 157석 두고 뭐 할 건데 하세요. 설령 그렇게 오더를 내린다고 합시다. 그거 제대로 지켜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인사에 관한 것은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공개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을
더 자신 없어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 평소에 이완구 의원이 뭐 어떻게 처신해왔느냐의 반영일 수도 있습니다만 최근 며칠간의 행투를 보면 인심만이 잃은 거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총리로 인준시켜서 총리에 제대로 강제적으로 총리에 취임시킨다 하더라도 대언론 관계 상당히 틀어져 있습니다. 언론인들 저도 해봐서 압니다만 지금 대단히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이건 자존심 상한 정도가 아니라 실은 그 이상인데 그냥 표현은 그렇게 두겠습니다. 언론 관계 좋지 못할 겁니다. 언론하고 각을 세워서 국정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건 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강박적 사고방식에 쪼들린 나머지 강행한다면 전국은 파국이 불가피합니다. 물론 날치기다 뭐다 해서 숫자로 밀어붙이면 인준이야 시킬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취임한 총리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정치적 부담이 이완구 씨에게만 갈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책임은 청와대, 당으로 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선거가 한참 남은 것 같지만 올 9월쯤 들어가면 벌써 전국은 내년 4월 총선 분위기로 달아오를 겁니다. 9월까지는 이제 7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면 전국의 민심과 정서가 한꺼번에 뒤섞인다는 설 연휴입니다. 이번 설 연휴 닷새로 꽤 긴 편입니다. 주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얘기, 이 정부 들어서 된 게 뭐니? 그러다가 최근에 이완구 얘기도 많이 나오겠지요. 해도 너무 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지금 여당은 뭐 정해진 계획은 없이 일단 최선을 다한다. 이런 건 뭐 외교적 언사고요. 보고서 채택이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고 뭐 보고서 채택은 안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야당은 아예 보이콧할 거니까. 14일까지 이제 원래는 내일 본회의 열어서 인준 투표 표결하게 돼 있는데 그게 14일까지 안 되면 대통령이 열흘 내에 기간을 정해서 국회에 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설 연휴를 넘길 가능성이 크죠. 근데 아까 양 기자도 얘기했지만 설 때까지 이완구 얘기를 밥상에 올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시간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14일까지 안 되면 정한다. 대통령이 열흘 내 기간을 정해서 재요청하는데 16, 17일 이틀 정도입니다. 설 연휴 전에 군사작전 하듯이 뭘 해치우겠다면. 대단히 무리일 겁니다. 왜? 뜨거운 여론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마저 파행적으로 여당 단독 처리, 강행 처리하면 그거는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지피는 결과가 되겠죠. 당장 정권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 반감은 최고점을 향해서 정점을 향해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 정도 정치적 감각, 파악 능력은 저는 있다고 아직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인준투표 연기하자, 하루 이틀 좀 연기해보자 이렇게 제안하면 여당도 마지못해 따라올 가능성 없지 않습니다. 왜? 인사 관련은 비밀투표기 때문에 반란표가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죠. 만약에 여당 혼자서 단독 표결을 했다가 인준이 부결돼버리면 이거의 정치적 상처는 최악입니다. 여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 보자면. 최악이죠. 대통령 얘기를 여당이 그냥 뭉개버린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창피하고 부끄럽고 분도 나고 하는 일마다 왜 이래 뭐 이런 혼자 푸념을 하고 있을지 오불관언일지 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하거나 오늘 청문회 종료와 함께 이완구 후보자가 정중하게 머리 숙여서 이렇게 흠이 많아서 정말 송구하다. 또 뭐 대통령께 누를 끼쳐 이런 소리 하려고 하겠지만 그거 참 듣기 싫고요. 국민한테 사과하고 물러서는 것 이게 그나마 제일 나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서로 눈치만 볼 겁니다. 며칠간. 그러는 사이에 한국 정치는 또 한 번 후진성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완구 총리 후보자 지명했고 그의
모든 것을 미주알 고주알 낱낱이 보아온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처참할 정도로 창피했습니다. 이게 새누리당 정권, 박근혜 정권의 주소이자 딱 그 수준입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자정 팟캐스트의 파라다이스가 열린다. 화요일 0시 기생충의 신비로운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준호, 정혜진의 기생충 펀팩트. 수요일 0시 고양이와 사람의 알콩달콩한 밀당. 한쌤의 야옹스럽게. 목요일 0시 군사 안의 모든 것 거칠고 시원하게 확 까드립니다. 화라 안배. 금요일 0시 여성 기혼자들의 영원한 딜레마. 시월드 탈출 프로젝트. 김사한, 김남은의 언더 더 씨. 토요일 0시 최욱의 정영진의 불금쇼. 매주 금요일 밤 12시 루저 갱생 프로젝트로 초대합니다. 0시 재미와 유익, 감동의 한 보따리. 잊지 마세요. 국민라디오 채널 고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28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해서 석패, 아깝게 졌지만 분명한 인상을 남긴 후보가 있습니다. 본선에 8명이 올라왔고 이 중에 3명이 떨어졌죠. 탈락자 중에 한 분,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전화로 모셨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목이 벌써 회복이 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좀 안 좋으신가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 되게 큰 선거 치르고 나면 목이 많이 잠기시고 상대 결절 이런 거 오던데. 이번에는 아주 목에 전혀 이상이 없어서 네. 아주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목이었거든요. 그래서 표가 덜 나온 거 아닙니까? 목이 안. 글쎄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물론 뭐 박우섭 구청장님 많이들 아시겠지만 한국학생운동사의 혁혁한 이름을 남긴 그런 예전에 학창 때 그런 게 있었죠. 아마 제 기억으로 3번인가 투옥되지 않았었습니까? 예, 3번 투옥됐었고 그 건건이 기억이 나시나요? 주로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사건으로 해서 김덕대 선배님 가서 고문당하실 적에 수배대에 있다가 해서 잡혀서 감옥을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건국대 학교에서 강연한 내용 때문에 갔었고, 또 한 번은 도망다니는 후배들 긴급조치구호로 도망다니는 후배들 숨겨줬다가 그래서 감옥을 가게 됐습니다. 범인 은닉 혐의로.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인상적인 슬로건과 인상적인 스코어를 냈다고, 그리고 아까워하는 얘기들도 많았습니다. 유일하게 국회의원이 아닌 자치단체장 후보였습니다. 왜 출마하셨습니까? 절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중앙당이 어떻게 보면은 중앙 정치인들, 국회의원들만의 애발로 서 있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 중앙당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치인이 함께하는 두 발로 뛰어갈 수 있는 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치분권이나 지방자치의 힘이 이제는 그 정도로 커졌다. 이런 인식에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남구청장이 요번이 재선째입니까? 아니면? 이번이 3번째인데요. 3선째 하고 계십니까? 예. 2002년도에서 2006년도 했고 중간에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2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선 연임은 아닌 거지만 아무튼 3번째. 연임은 아닌 3선입니다. 네. 그럼 뭐 인천 남구에서는 대적할 자가 없다. 뭐 이런 얘기네요. 제가 인천 남구에서만 선거를 6번 치러서 3번 떨어지고 3번 당선됐기 때문에요. 선거 치른 경험으로 봐서는 저를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네, 겸손의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도 나왔고 구청장으로도 나왔고 이러셨던 모양이죠? 예. 이번에 중앙정치에 왜 국회의원 빠지단 당신들만 해야 되는가, 그러란 법이 어디 있느냐.
자치단체장은 산림정치, 행정가이긴 하지만 당 일에도 좀 목소리를 내겠다. 이것만으로도 신선했는데 일단은 실패했습니다. 이번 선거전을 최대한 객관화시켜서 자평 한번 해보시고 의미 부여를 하신다면 그 다음에 패인 분석 세 가지 함께 주문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의미 있는 선거였고 출마 자체가 의미가 있는 출마였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는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출마 자체로 일단. 네네. 예. 그리고 패인은 아무래도 제가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전국적인 인지도가 약했고, 또 이 선거의 룰 자체가 국회의원들이 출마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짜여진 룰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원초적으로 조금 불리하게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최고위원 선거 이런데도 돈 많이 들어갑니까? 돈이 많이 우선 공탁금이 3천만 원이니까요. 예. 그거는 다 돌려줍니까? 아니면? 안 돌려주죠. 안 돌려주고, 이제 그런 것이 국회의원 중심의 사고라는 것이 국회의원들은 후원회를 하기 때문에 그 후원회에서 이제 공탁금을 내고 그래서 그걸 돌려받지 않아도 사실은 어쨌든 써야 될 정치 자금 내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큰 타격이 아닌데 이제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후원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순전히 개인적인 비용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권리당원한테 ARS를 하는데 5번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한 번 하는데 700만 원씩 든다는 겁니다. 5번 하면 3,500만 원이나 드는데 그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못하고 중앙당에서 해주는 ARS 한 번만 했었던 거죠. 700만 원 내고요. 아니, 그건 이제 3천만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저비용 정치, 새 정치, 정치개혁 하겠다면서 당내 일꾼 뽑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새정치연합이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제 대표 최고위원은 이제 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고 또 이 최고위원들은 후원회 구성조차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국회의원들은 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을 모아서 그걸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닌 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사람은 안 나오는 게 좋겠다 이런 발상일 수 있는 거죠. 제 구청장님, 잠시 속보 하나만 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사당 종합체육관을 짓고 있다가 천장이 무너졌었는데요. 그래서 9명의 작업자가 매몰됐었는데 마지막 한 분 남은 분까지 모두 구출이 돼서 전원 무사 구조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질문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지자체장, 또 수도권에서 지자체장을 지금 3번째 해 보시니까 풀뿌리 민주주의 항상 말은 하고 4년에 한 번씩 지자체 선거 때는 반짝 신경 쓰는 것 같긴 한데 평소에 중앙당에서 지역 발전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100점 만점에 몇 점쯤 주실랍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꼭 우리 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은 더 심하다고 보는데요. 지방 정치, 지방자치 발전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은 한 10%도 안 된다고, 10점도 안 된다고 봅니다. 평소에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말로만 풀뿌리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혀 이 어떤 논의의 대상이거나 의제를 같이 협의할 대상으로 보지를 않고 그냥 중앙에서 결정을 하면은 지방은 그냥 따라오기만 하는 대상으로 보았던 거죠. 이번에 제가 이제 출마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균열을 넣고 이번에 이제 대표 출마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과정에서 지방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지방 정부의 어떤 성과를 당의 성과로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 정부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당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큰 성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선거 결과가 좋았더라면 참 의미 있었을 텐데. 요번에 보니까 이번 28 전당대회 보니까 대의원 현장 투표에서는 국회의원 후보들보다 오히려 훨씬 많이 얻으셨더라고요. 제가 1등을 했습니다. 16.24%? 그래서 1등이었는데, 그러니까 대의원들 사이에서는 인기 짱이셨는데, 왜 이렇게 대의원에서는 국회의원들 내로라는 사람들 다 제치고 제일 많이 표가 나왔다고 보세요?
어쨌든 저는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출마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설득하기가 쉬웠던 것이죠.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합동 연설에서 그 부분을 쭉 설득을 했었고, 그리고 당일날 현장에서도 많은 제 연설을 들은 분들이 해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기초단체장이나 지방 기초의원, 광역의원, 이 지방 정치인들이 굉장히 저의 주장에 대해서 동감을 해주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분들을 또 대의원들을 설득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대의원들에선 그랬는데 나머지에서 좀 약했군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릴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 권리당원 25만 명인데 그분들한테는 뭐 연설을 들려드릴 기회도 없고 홍보물을 들을 기회도 없고 문자 메시지 한번 간 것 말고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있었던 게 없어요. 권리당원 25만 명의 명단은 중앙당에서 명단은 전화번호하고 주소는 받았었습니다만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 25만 명이면 문자 메시지 한 통만 보내더라도 500만 원. 그게 700만 원입니다. 문자 메시지가요? 예. 이야, 뭐 보내는데.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 해봐야 잘 알지도 못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고비용 구조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바꿔야 되고, 과연 최고위원을 권리당원까지 투표를 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렇게 한다면은 예를 들면 뭐 TV 연설이라든지 방송 연설이라든지 일반 대중이 들을 수 있는 어떤 선거 방법을 공영제를 운영해 줘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방법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28 새정치연합 전당대회를 보면서 청취자분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다. 다양한 표심을 정확하게 반영하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한데 권리당원, 그냥 당원, 대의원 이 차이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묻는 분들 많습니다. 그 세 가지 것의 정확한 차이와 이번에 투표 그룹을 다 이렇게 따로따로 했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대의원들만으로 했을 경우에는 너무 당의 조직 체계, 지구당 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만의 영향력이 너무 크게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유불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또 중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당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짜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유리한 사람이 있고 불리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로는 이제 뭐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생각할 적에는 국회의원들한테는 되게 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겠지만은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국적인 인지도가 약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나 권리당원 여론조사는 조금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뭐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것 룰의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당의 필요에 의해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인 거죠. 권리당원과 당원이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게 월 1,000원인가 얼마 당비 내느냐 안 내느냐 지금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권리당원과 당원 사이에 정치의식이나 또는 새정치연합, 구민주당에 대한 충성도나 지지도, 관심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뭐 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차이가 어쨌든 당비를 내는 당원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가중치를 주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그게 대단히 소액일 뿐더러, 뭐 소액 자체는 많은 사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는 하겠는데, 일부에서 권리당원 당비 대납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촘촘하게 구분하는 게 큰 의미를 획득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제도로서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운용하는 사람들이나 그거를 어떻게 보면 악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인 것이죠. 정말 뭐 자기가 혹시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권리당원들 표를 당비를 대납해주고 이러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네, 그런 것을 걸러내는 자정적 기능과 함께 당분간은 타율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것은 강력히 걸러내야, 여과가 돼야 상대당에 비해서 차별성을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동감합니다. 네. 그 작년 지방선거 얘기 좀 해볼까요? 이번에 당선되신 인천 남구, 거기가
전통적으로 여당, 그러니까 지금 보수 쪽,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쪽이 강세 지역인 곳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정당 투표에서 한 2만 표를 질 정도로 여당이 강세 지역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뭐 어느 신문의 기자는 뭐 순전 이건 박우섭의 개인기로 이겼다는데 700표 차인가로 이기셨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장도 내주고 의원 선거도 내줬는데 지금 오로지 구청장 하나 건지신 거단 말이에요? 예, 예. 그 왜 이렇게 세세요, 거기서? 어쨌든 이제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분들 중에서 10,000명은 제가 당이 새누리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지하는 표로 끌어온 결과인 것이죠. 네. 객관 수치로 보면은 그것은 제가 구의 행정을 하면서 우리 이 주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특별히 강조한 것은 어떤 공동체의 회복. 네. 그리고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남구 뭐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해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정책 하나만 예를 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구호 슬로건은 어느 후보나 다 내걸거든요. 저희 남구에 사는 아주 독특한 정책 중에 하나가 통두레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요? 통 단위로 동 밑에 이제 통이 있습니다. 저희 남구가 42만 인구인데 한 600여 개의 통이 있습니다. 예. 시골로 치면 리가 되는 거죠. 오가 작통법 할 때 그 통. 예, 그렇죠. 통. 예. 그 통 단위로 두레를 만들어서 지역의 뭐 쓰레기 문제라든지 방범 안전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그러한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주민들이 공동체성도 회복을 하면서 지역의 문제들을 주민이 직접 해결하는 이러한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고 그걸 통해서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사랑도 높아지고 또 주민들의 어떤 자치의식, 시민의식도 높아지는 그러한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네. 저는 그런 것들이 지방자치의 본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름 재밌네요. 통두레. 예,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 질문이고 하나는 청취자분이 급히 올리신 질문입니다. 우선 첫째. 새정년의 새 지도부가 선출이 됐습니다. 이제 의욕적인 출범을 했는데 그동안 2년 동안 너무 참담했습니다. 새정년이 지난 대선 이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던 이유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뭘 드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진정성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국민을 위해서 뭘 하는 모습보다는 새정년이 그냥 새정치민주연합을 위해서 오히려 다른 걸 이용하는 듯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진 것. 이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였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저는 그래서 이제 두꺼비 정신을 이번에도 강조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도부나 당이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꺼비 정신이요? 네, 알겠습니다. 비조합원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6시 50분에 올리신 질문입니다. 네. 최근에 관용차 바꾸셨습니까? 아직 안 바꿨습니다. 안 바꿨고요. 자꾸 그분이 이제 그 관용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관용차를 바꾸는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수령이 다 된 제가 차를 이렇게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수령이 다 된 차를 한 2년 동안 차를 바꿔야 되는데도 안 바꾸고 지금 2호 차를 제가 타고 가는 차가 소나타 지금 저걸 타고 다닙니다. 소나타 전지 배터리 수소전지 차. 하이브리드 소나타, 하이브리드 소나타를 현재 타고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관용차를 바꾸신 건 아니었군요. 이번에 이제 올해 관용차 바꾸는 예산을 세웠다고 자꾸 문제를 지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차량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그거는 규정에 의해서 하셨다 이 뜻이겠습니다. 다 됐을 뿐더러 그거는 지금 그 차를 저희가 1호 차를 지금 현재 파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차를 사야 될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럼 구청장 차가 2대입니까? 왜 1, 2호 차가 있습니까?
부구청차. 제가 지금 저는 지금 부구청장 차를 현재 타고 다니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 아니 아까 2호차라 그래서 마치 구청장한테는 높은 분이라 차가 2대씩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부구청장 차를 2호차라고 그러고요. 네. 구청장 차를 1호차라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차 얘기를 너무 길게 했습니다. 그나저나 지난 의미 있는 선전 그리고 앞으로도 풀뿌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려주시는 구청장으로 활약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진짜 인터뷰 지금까지 인천 남구청장의 박우섭 구청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